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8월 28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유민아빠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을 놓고 새누리당은 유가족과의 두 차례 대화를 통해 무언가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월호 가족 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최악의 경우 예정된 접촉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 기간 중에는 코빼기 한 번 비치지 않더니 단식 중단한다고 하자 자신들의 공인량 치부하는 것을 보니 연민을 넘어 참담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영호 씨에 대한 악성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 촉구에 앞장서는 것이 46일간의 단식 동안 나 몰라라 해왔던 새누리당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진정성이나마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 어디를 보고 신뢰하란 말입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8월 28일 이 시간까지 주요 뉴스 간추리죠. 유민아빠 김영호 씨에 이어서 문재인 전 대선 후보도 단식 중단을 오늘 선언했습니다. 세월호 가족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 혐의로 현재 안산 단원경찰서가 89건을 수사 중이며 이 중 6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측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새누리당 측에 요구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김영호 씨와 문재인 의원의 단식 중단에도 불구하고 모레까지는 현재의 장내외 병행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다가 첫 번째 재판에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이번에는 해당 여인의 고소로 다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애초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검사에게 검찰이 다시 사건을 재배당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쟁점 시간에는 재벌 대기업들의 순환 출자 관련 허위 보고,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29개월 연속되고 있는데 그 허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 짚어보겠습니다. 연희 때처럼 하시고 싶은 말씀, 제언 이런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오늘 행간은 짧게 2건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제 마지막에 늘 말씀드리는 클로징 멘트를 행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한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영호 씨, 그리고 김영호 씨는 오늘이 46일째였죠, 단식. 예. 그리고 문재인 의원은 열흘째였고요. 네. 단식 중단 선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에 이어서 문재인 의원도 동조 단식 10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문 의원은 저는 김영호 씨의 생명이 걱정돼 단식을 말리려고 단식을 시작했다며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빈다고 쾌유를 빌었습니다. 문 의원은 또 특별법 제정에 대해 저도 당도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동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김용호 씨는 유민이 동생 윤아가 걱정을 많이 하고 시골의 노모께서도 너무 많이 우신다며 단식 중단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2차 면담을 지적하면서 하는 것을 보니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 밥 먹고 힘내서 국민들과 같이 안전한 나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해외 동포들과 국민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고생시켰다며 밥 먹고 싸우라는 소원을 이제야 들어드린다고 국민들께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고령이신데다가 수술을 받고 몸도 좋지 않으시다는 김영호 씨의 모친께서 불과 며칠 전 지난 22일 텔레비전을 보고 아셨다 그러죠. 네. 수염이 많이 길어서 왜 그렇게 수염이 기느냐 그랬더니 단식 얘기는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안 했다는데, 해외 동포들과 국민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고생시켰다고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작 고생은, 목숨을 건 고생은 김영호 씨가 했는데 그랬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문재인 의원을 살해하겠다, 이런 협박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을 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간다고 협박한 53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이 씨는 오늘 새벽 112로 전화해 문 의원을 살해하겠다고 말한 뒤 차를 타고 상경하던 중에 경부고속도로 청원휴게소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 김 모 씨에게 서울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해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문 의원이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와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는 신경 쓰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을 해 항의 차원에서 찾아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항의 차원에서 문 의원을 찾아간다는 것을 술에 취하다 보니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 같다며 실제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술에 많이 취했는데 부탁해서 서울로 오는 것을 시도는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원 휴게소면은 꽤 오긴 왔네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김영호 씨 단식 중단과 관련해서 자신들과 최근 만나고 이런 것들이 결실을 맺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유가족 측이 강력 반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 대표와
새누리당 지도부 간의 두 차례의 대화 속에서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신뢰 회복에 계기가 된 것도 단식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1시간여 뒤인 오전 11시 서울시립 동부병원에서 새누리당은 가족들과 새누리당의 만남의 성과가 단식 중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질타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유민 아빠가 진작에 중단했어야 하는 단식을 왜 지금까지 중단하지 못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말로 완고하게 우리의 요구를 묵살해오다 이제야 대화를 시작했다며 지난 2번의 대화에서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양자 간 불신이 얼마나 깊었는지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윤 원내대변인이 다시 브리핑을 했는데요. 기존의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철회하고 사과하겠다 말은 하기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원내 부대변인, 지금 새누리당의 대변인단만 89명인가 되거든요. 무슨 부대변인이 시켜서 할 일이 아니고 당대표가 직접 유가족께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상호 간에 최소한의 진정성과 대조와 필요한 신뢰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유경근 대변인 얘기로는 2번 만났는데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해가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합니다. 새누리당. 세월호 유가족들 비방하는 악성 댓글 지금 수사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접수된 명예훼손, 모욕 등의 사건이 모두 8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6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나머지 1명은 내사 종결했습니다. 범죄 유형을 보면 모욕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명예훼손 8건, 사자 명예훼손 4건, 기타 2건입니다. 황 모 씨는 지난 4월 30일 대구광역시 한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유가족이 얼마나 대단한 벼슬인지 알고 짓거리는 XXX다 라는 글을 올렸다가 입건됐습니다. 또 최모 씨 72살인데요. 유가족 대표는 국민 60%가 박근혜 대통령을 목숨 바쳐 지지한다는 사실을 까먹었다라는 제목과 함께 황 씨가 올린 글을 다른 포털 사이트 카페에 퍼날랐다가 입건됐습니다. 네. 세월호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는 인터넷 게재 글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장을 안산 단원경찰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72살이나 잡수신 분도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모 할아버지. 인생은 60부터 확실히 맞고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거 그렇군요. 아주 컴퓨터도 능숙하신 모양이에요. 네. 모욕이 75건, 그 다음에 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이런 순서군요. 네. 김영호 씨는 단식을 중단했지만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 단식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그리고 일산에 사는 고등학생 한 명도 동조 단식에 동참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오늘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단식 농성장을 찾아 동조 단식에 참여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부모연대 박정선 회장은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특별법이 없으면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연대는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릴레이 동조 단식을 전국에서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경기 고양시 중산고등학교 2학년 양지혜 양도 오늘 동조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혜 양은 세월호 사고 이후 삶이 달라졌다면서 매주 토요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에 참여하며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많이 듣는 청소년들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혜 양은 모레 오후 5시 광화문에서 청소년들의 하루 단식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을 제안했습니다. 네. 중산고등학교 2학년 양모 학생. 참 야무지군요. 네.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인데 좀 기특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과 면담을 가졌는데 우리도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해야겠다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 유가족 대표는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일반인 대책위가 존재하는 만큼 진상조사위가 구성되면 대표성을 띠고 단원고 희생자 중심 가족 대책위와 동수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인 유가족들은 또 현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네. 김영호 씨에게 망언을 한 연극배우 이산 씨를 옹호하고 또 이산 씨를 비판한 누리꾼들에게 색깔 공세와 협박 댓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박효종 방심위원장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 현직 공무원이 이런 거 해도 됩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네. 예,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뮤지컬과 연극 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배우 이산 씨가 유민 아빠 김용호 씨에게 단식하다 죽어버리라 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직원인 박모 씨가 이산 씨의 이 글을 옹호하고 이산 씨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에게 빨갱이, 좌빨종북, 간첩, 통짐당원 등으로 악성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것이 발각되면서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또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진상을 조사해 엄하게 조치하겠다며 해당 직원 징계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폭로한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쓴 방심위 직원에 대해 위원장은 개인의 일탈, 논쟁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사건을 축소하며 형식적인 사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편 배우 이산 씨는 어제 김용호 씨가 먼저 대통령께 사과하면 자기도 사과하겠다는 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또 선배 배우인 문성근 씨에게 욕설을 했던 일에 대해서는 최고의 배우이기 때문에 한때 가장 존경했었다. 선배님께 육두문자를 쓴 건 정치적 수사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산 씨는 앞서 문성근 씨를 향해 연극인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 문성근 XXX 넌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XXX야 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안 기자가 XX를 아주 여러 번 발언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박효종 방심위원장의 사과나 코멘트가 또 문제군요. 예. 개인의 일탈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공식적 나란 일 하다가 사고 치면은 모두 다 개인의 일탈. 일탈이란 말을 어디서 듣긴 들었는지 말이에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얘기 좀 해볼까요? 이거 네. 참 이런 참사 국면에 이분은 낯부끄럽게 어떻게 이런 일로 두 번씩이나 자기가 오랫동안 일했던 검찰에 들락거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동영상 속의 여성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부적절한 개인적 일탈이 있었다는 예. 그 여성이 네. 처음에는 흐릿해서 안 보인다 어쩐다 그랬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내가 맞다. 네. 그리고 정식으로 김 전 법무차관을 고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을 처음에 무혐의 처분 내렸던 그 검사한테 다시 숙제해보라고 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사건 배당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사건을 맡겼는데요. 또 강력부 내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김모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그대로 맡긴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 여성 측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피해 여성 이 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이미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다시 사건을 맡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담당 검사를 바꿔달라는 재배당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김 검사가 한때 김 전 법무차관 밑에서 부하로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두 번이나 맡게 된 강력부 김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과 비교적 최근에 근무 인연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10년부터 11년까지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검사도 인천지검 소속 강력부 검사로 일했던 것이 확인된 겁니다. 불과 몇 해 전 김 전 차장과 직접적 근무 관계에 있던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법조계 일부의 시각입니다. 또 기본이 되는 고소인 조사가 2달 가까이 늦어진 것을 두고도 늑장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보수 관변단체죠. 한국자유총연맹. 여기에 높은 자리 지냈던 이영재 씨 전 사무총장인데 1억 3천만 원쯤을 전용했다가 들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썼답니까, 그 돈은?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오늘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에 이영재 전 사무총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아동안전과 대학생 관련 행사 등 용도가 정해져 있는 보조금 7천여만 원을 글로벌 리더연합 전국포럼 행사비, 이런 행사비로 쓰는 등 지난 2010년 말부터 6달 동안 보조금 1억 3천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은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전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어버이인지 가스통 연대인지 그 할아버지들 치킨 얼마 전에 드시던데 네. 그런 거 사 먹으라고 그런 데는 안 썼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더 재판이 진행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 이렇게 있는데 그 트윗 글을 리트윗했던 박정근 씨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트위터상에서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 씨에 대한 상고심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10년부터 1년 동안 북한의 대남선전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개설한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하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해 게시 내용을 퍼뜨린 혐의로 2012년에 구속 기소됐는데요. 박 씨는 우리민족끼리의 글 90여 건을 리트윗한 혐의 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우라늄을 보내겠다는 등의 이적 표현물 130여 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 측은 트위터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매체이기 때문에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반면에 박 씨는 평소 북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져왔다며 북한을 풍자하기 위한 트윗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이 트위터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매체이니까 중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죠. 네. 그러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트윗 어마어마하게 몇 천만 건이 아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왜 검찰은 그렇게 이중적이죠? 개인적 일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헌재가 이렇게 결정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김모 씨 등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 3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교원 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들 교사는 2009년 한미 FTA 반대와 용산 참사와 관련된 전교조 교사 16,000명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유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교원노조법 3조에 일체의 정치활동이라는 표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네. 법률 용어들이 좀 읽기에 어렵죠. 네. 네. 그러면서 하나씩 공부해가고 그러면 됩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 한국사 주요 7개 학회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7개 학회는 오늘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론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또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회는 성명에서 역사교육 획일화, 정권의 간섭을 싫어하는 역량 있는 역사학자들의 지필 기피로 인한 교과서 질 저하 등을 국정화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이거 요즘 굉장히 큰 관심이자 걱정이고 앞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뭐 큰 대도시에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송파구 일대에서 곳곳에서 발견된 싱크홀 그리고 커다란 뭐 지하 동공 네. 마치 굴처럼 말이죠. 그 원인에 대한 공식 결과를 오늘 내놨네요. 서울시가.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담당한 삼성물산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 구간의 경우 과거 한강과 근접해 있어 무너져 내리기 쉬운 연약 지층이었는데도 공사를 할 때 조치가 미흡했고 그라우팅, 즉 지반 보강을 충분히 하지 않아 동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는 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석촌 지하차도 동공 발생 원인 조사 결과와 도로 함몰 특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서울시는 석촌 지하차도 왕복 4차선 가운데 지하철 공사가 시행된 상행선 구간에서만 대규모 동공이 6개나 발견된 반면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하행선 구간에선 동공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싱크홀과 동공 발생 원인은 지하철 공사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잠실의 제2롯데월드 공사나 광역 상하수도관 등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행선 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쪽에서만 집중적으로 나왔다. 네. 일반인도 이렇게 설명해주면 알아는 듣겠는데 그렇다면 삼성물산이죠. 지금 시공하고 있는 데가. 예. 꽤 커다란 데고 국내 도급 순위 상위에 랭크되는 건설사인데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엉망으로 했는지 비난을 면하기 힘들겠군요. 자, 조금 길긴 하지만 이건 문화 출판계에 대단히 의미 있는 뉴스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죠. 출판사가 작가의 2차 저작권을 통째로 가져가는 이른바 구름빵 계약. 이거 잘못됐다. 앞으로는 네. 하지 마라. 그런 결정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사가 작가에게 일정 금액만 주고 저작물의 장래 수익 등 2차 저작권을 통째로 가져가는 이른바 매절 계약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규정해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출판사가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자 할 때는 특약 등을 명시해 저작자로부터 위임받도록 했습니다. 네. 또 저작자가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출판사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점을 시정해 출판과 관련된 저작권 외에는 저작자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40만 권이 팔린 인기 그림책 구름빵이 만화와 뮤지컬 등으로 재가공돼서 수천억 원의 가치를 창출했지만 작가는 2차 콘텐츠에 대한 모든 저작권까지 출판사에 넘기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소득이 1,850만 원에 불과했다며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계약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제가 구름빵이라는 동화, 만화는 보진 못했는데 작가가 받은 돈은 2천만 원이 채 안 되고 네. 원소스 멀티유즈 뭐 이래가지고 2차, 3차 여러 가지 콘텐츠로 변형되면서 뮤지컬까지 수천억 원의 가치를 창출했다. 네. 그런데 2천만 원이다. 마치 그 무슨 뭐라 그러죠? 아이돌 그룹 뭐 노예 계약? 뭐 그런 데다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어쨌거나 최종 산출된 결과물의 분배는 너무나 큰 종속적 관계가 명확히 드러났군요. 아무튼 앞으로 이제 이런 짓은 못하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애썼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로부터 뉴스 브리핑 받으셨습니다. 아가야, 국민TV 조합비를 내야 할 텐데 너무 복잡하다. 아버님,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요. 아니, 전화로도 매달 알아서 자동이체가 된다고? 그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아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로 해도 신청이 되는 거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365일 24시간 가능한데요.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서울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부지방은 낮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비추면서 한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특히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 지방의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도의 비는 밤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 새벽에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전남 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20에서 60mm, 호남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대구와 광주는 26도입니다. 주말까지는 전국에 구름만 대체로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의 최혜윤이었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저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6시 2분 게시판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에 님께서 이 닉네임 다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이렇게 맞물리게 하는 연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바꿀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저도 이제 다시 그리고 달리 보이더군요. 그 방통심의위원회 직원이 연극인 이산 씨가 문성근 또는 세월호 관련해서 쓴 글, 이 건에서 견해를 주셨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글을 봤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해 생각을 해보게 된다. 공무원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글은 쓸 수 있다고 본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서 정당한 단식 시위를 하는 약자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공무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개인의 행동이기에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공무원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예, 이게 저울에 달아서 또는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정치 행위 금지 및 정치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죠. 공무원 복무 규정에 그렇게 돼 있고요. 공무원 정치 행위 금지법이란 거 분명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 행위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선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항상 제기될 문제이긴 합니다. 법리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방통심의위원회 위원이 퍼날랐고 자신의 견해를 붙이고 했던 것은 그냥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으로 이미 와 있는, 왜냐하면 배우 이산이란 사람이 SNS 공간을 통해서 짓거리고 배설한 것들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이미 그건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정치 쟁점화된 지, 세월호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어버린 지는 안타깝지만 되어버린 지는 오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는 한 자연인보다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수해야 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런 코멘트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제 생각이 옳다거나 이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 님이 써주신 견해도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아지매, 일탈이라는 것은 머리에 꽃 꼽고 신도림에서 스트립쇼하고 머리 빡빡 깎고 옥상에서 번지 점프하는 건데 일탈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하고 싶네요. 아, 이게 무슨 노래 가사예요? 자우림 노래 저도 좋아해요 라고 답글을 어느 분이 다셨어요.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까? 아, 자우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가사로 어떻게 노래를 하는지 이따 가서 꼭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참, 자우림은 신기하네. DMZ 캠프께서 고통 앞에 중립 없다. 교황 말씀이셨죠? 한국 떠나면서 이태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의 기자회견 때 한 말 같은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광화문이 광주처럼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네요. 청운 동사무소의 유가족들이 경찰차에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뉘라서 이견이 있겠습니까? 진정평 님은 보수단체에 요즘 혈세가 엄청 지원되니까 활동이 왕성합니다. 세금 지원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뒷돈 국정원이 되고 있을 거다. 청와대의 묻지마 경비가 그쪽으로 쏠리지는 않겠지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는데 세금 지원 말아주세요. 그렇죠. 이런 거 배분권을 쥐는 게 말하자면 정권 획득인 거죠. 저 게시판 보고 있는데 우리 최 PD가 자우림의 일탈이라는 노래 가사를 이렇게 바로 올려주셨네요. 아, 역시 젊은 분들은 이런 거에 빠르셔요.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점프, 신도림역에서 진짜로 스트립쇼 이런, 와. 그 공연 뭐죠? 그 가사 심의하는 그거 요즘 없나요? 영상물 등급 뭐 심의 어쩌고 그런 데서 저런 건 안 잡나 보죠? 신도림역 안에서 스트립쇼 하자는데. 네, 다시 게시판 돌아오겠습니다. 김학의 법무차관 수사권을 다시 김 검사, 처음 수사했던 검사에게 배정한 것을 두고 아주 단순히 꼬집는 게 아니고 검찰 비난하는 의견들이 많이 쏟아졌고요. 이 이산이란 친구의 트윗은 아주 저질 쌍욕에 개인에 대한 무슨 저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좀 성격적인 면에서 좀 뭘 들여다봐야 하는, 좀 어디가 아픈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걸 넘어서서 말이죠. 인간에 대한 적개심을 왜 이렇게 갖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또 역시 근무시간 댓글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요. 록에이지스님께서는 어저께 박 대통령이 관람했다는 뮤지컬 원데이 가서 캐나다에서 시작된 아주 선풍적인 세계적인 서커스죠. 태양의 서커스.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아마 그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융복합에서 좋은 샘플로
근데 태양의 서커스가 제대로 뭔지는 알고서 그런 말을 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러면서 태양의 서커스의 시작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쭉 자세히 정보와 지식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인천 아지매가 아주 확실히 정리해 주셨네요. 이 태양의 서커스가 돈벌이가 잘 됐다. 요 내용만 입력이 되어 있었겠죠. 네, 돈도 엄청 벌었죠, 사실. 굉장히 창조적인 서커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동춘 서커스단은 목 좋은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시내 외곽의 공터에 천막 하나 치고서 서커스 공연을 한번 하려고 해도 이곳저곳 허락 맡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태양의 서커스단이니 그와 유사한 몇 가지들 왔죠. 그러면 대개는 잠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잠실 올림픽 스테디움 체조 경기장인가 아주 시설 잘 돼 있는 곳 그런 데를 아예 한 달 통째로 임대해서 하곤 하던데 지방의 큰 도시들도 아마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 태양의 서커스 캐나다 퀘벡 맞죠. 거기서 온 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높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동춘 서커스탄도 사람의 취향의 문제니까 공연 장소 같은 거 가지고 서러움 당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편협한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을이 오면 님께서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분들 제발 새누리 쪽에 붙어서 분탕질 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고는 있는데 차마 조심스럽고 이런 류의 발언이 어떤 제2, 제3의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까 싶어서 차마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힘든 사항이긴 한데 답답하고 혹시라도 또 분열이 심하게 일어날 것을 염려하신 나머지 이런 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들도 같은 희생자니까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통로 같은 것을 가질 권리는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왔고 사회의 관심도 없었고 심지어 새정치연합에서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였고 자기들한테 전화 한 통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유가족의 희생자의 대부분이 학생들이긴 했지만 그들도 분명히 승객이었고 우리 국민인데 소외감을 갖게 했다는 것은 좀 문제고 단지 세월호 가족 대책위 내에서는 큰 분란은 없어 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분열이 조짐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 언론들도 그렇고 우리들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이 공간에서도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다뤄 나가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을이 오면 님께서 주신 견해 즉 새누리당 쪽에서 이런 표현을 그분들이 들으면 좀 속은 상하겠죠. 붙어서 이런 거 말고 너무 새누리당 쪽으로 편향돼서 유가족들을 분열시키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모두들 같으시리라고 봅니다. 네, 한 건만 보고 정가 산책 넘어가겠습니다. 72살 자신 최모 씨가 댓글로 비방했다 그랬더니 록 에이지스님께서 인생은 60부터 노망나는 듯 이렇게 풍자를 해주셨습니다. 대선 때의 사이버 전사 교육이 빛을 보나요? 이런 견해도 주셨고요. 자, 네. 정가 산책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사거리가 많아서 바쁩니까? 아니요,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단식 이걸로 다 돼서. 자, 단식 유민 아빠에 의해서 문재인 의원도 중단을 했는데 네네. 장기 교착 정국 그리고 파행으로 갈 수도 있는 고빗길에 와 있는데 네네. 어떻게 무슨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사실 현재로서는 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애초에 이제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그러니까 여권의 입장 변화가 유의미한 긍정적인 입장 변화가 있으면 단식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을 한번 내비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제 2차 면담이 있었고, 그래서 새누리당과 이 유가족들 사이에서 좀 일정한 이 물밑의 접점들이 좀 찾아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예. 이런 예상들이 좀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세월호 가족 대책은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거는 아직 없는 상태고, 예. 오히려 지금 접점이 전혀 찾아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좀 장전이 필요한 그런 상황임을 감안해서 또, 김영호 씨가 가족들과 또 다른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 단식 중단에 대한 바람,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해서 이제 단식을 중단한 거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전체적인 큰 흐름은 어쨌든 대화의 창구가 지금 이제 열려 있는 상태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에서 양보의 가능성, 그러니까 그 양보라는 게 사실은 뭐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여야 간의 2차 잠정 합의보다는 조금 더 반발짝 정도 자신들이 물러설 수 있는 네. 여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현재 실제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이 실제 고리가 이제 돼서 예. 상황이 좀 해결되는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 정말로 오늘 세월호 유가족 대책, 가족대책위원회가 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듯이 좀 장기전으로 갈지, 이건 아마 주말이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일요일 날, 네.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유가족들 비공개 총회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안산에서요? 예. 안산에서 유가족들이 비공개. 그러니까 전화 상태가 여보세요? 잠시 끊겼었어요. 어디까지 양 기자가 말한 게 어디까지 들렸었냐면 일요일 날 안산에서 유가족 총회까지 얘기가 들렸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네. 하지는 못한 상태인데요. 네네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유가족들이 일요일 날 확정적인 걸로 우리도 듣지 않을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비공개로 지금 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유가족들이 지금 상황에서 총회를 연다는 건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요일 날 유가족 총회를 열고 그 다음 날 1일 날 9월 1일 날 유가족과 새누리당이 접촉하게 돼 있죠, 지금 예정상.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3차 면담을 앞두고, 그렇죠. 결국은 그동안의 1, 2차 면담 과정, 그리고 또 공식적인 면담 자리가 아니었더라도 물밑 접촉을 통해서 네. 새누리당 쪽하고 유가족 측에 좀 일부 접점을 찾아 나간, 예. 그거에 대한 좀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이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 그런 단계인지, 네. 아니면 정말로 좀 길게 이 싸움이 길어질 것 같은,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좀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인지의 성격이 조금 달라질 텐데,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좀 진전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저도 사실은 기사를 쓰긴 쓰지만 전자적으로 보고 쓰고는 있지만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거는 정말 예측을 한다는 것은 섣부른 예측을 위험을 무릅써가면서 할 필요가 사실 없는 사안이고요. 그렇죠? 예. 다음 주 월요일이 그러니까 9월 1일 일단은 그게 분수령이 될 것은 확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괜히 위험한 기사나 예측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헷갈리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제가 이제 방금 저하고 연결되기 전에 이제 회장께서 이제 몇 가지 전해 주시면서 이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과 이제 새누리당이 어제 이제 또 접촉을 했었으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9월 1일 날 이제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하고 지금 새누리당하고 이제 3차 면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도 그날 오전에, 그러니까 그 3차 면담 전에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 1일 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좀 자신들이 아까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좀 세월호 가족 대책위 내에서 이 너무 안산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 중심으로 상황이 좀 돌아가고 또 사회적인 관심, 특히나 정치권의 관심 자체가 그쪽에 집중됐던 것에 따른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들 내부의 분열상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총회 자리가 또 그런 부분들까지를 조금 아우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어쨌든 뭐 김용호 씨의 단식 중단 결정을 비롯해서 상황은 조금씩 어쨌든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전개되는 상황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 부분을 좀 뭐랄까요? 미리 못 박아서 좀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어쨌거나 만약에 이건 뭐 상상하기도 싫은 얘기입니다만 유민 아빠 김용호 씨가 정말 그 결행에 차서 끝까지 단식을 고집했고 그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다면 그거는 지금 여지껏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또 한 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선도적으로 수습해야 할 책임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온적이었던 새누리당 그리고 나몰라라 하고 있던 청와대로서는 사실 가슴을 좀 쓸어내렸을 거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야당으로서는 자칫 이것이 무슨 동력의 분산 내지는 약화로 오해되거나 그렇게 분위기가 넘어가는 게 아닐까를 염려할 텐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김용호 씨 개인을 위해서 일단은 이건 저는 단식 이건 참 국민의 염원과 가족에서 잘한 거고 전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도 그가 아주 그동안 45일 동안 혼자 몸으로 이끌어왔던 국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적당할 때 잘 저기를 했는데 다만 무슨 그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단식이 멈춰졌더라면 가장 이상적이고 서로 좋았을 텐데 아직 뭐가 이렇게 새 알이 껍질을 부수기 전의 상태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뭐 이런 게 없나. 그런데 주말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9월 1일 날 3차 회동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근데 이 과정에서 야당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세요, 양 기자는? 뭐 제가 따로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대체로 다 짐작을 하실 텐데요. 지금 사실은 야당 쪽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장애투쟁 어쨌든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진행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천명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참 어설퍼요. 주말까지. 그래봐야 내일 모레인데. 근데 이제 그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쪽하고 이제 어쨌든 협상 창구가 이제 어제 유한구 원내대표로 단일화된 듯한 모양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얘기 나오는 게 실제로 지금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기존 여야 잠정 합의에서 반발짝 물러서는 그 전제가 사실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사실상 좀 일부 축소하는 혹은 제약하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얘기 드리자면 실질적으로는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는 그 가능성은 좀 최소화하는 그 전제 하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특검이 유가족이나 혹은 야당의 좀 의중이 반영된 특검이 임명됐을 경우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비롯한 이 청와대가 직접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여권 전체, 청와대와 특히 친박계의 부담 혹은 뭐 우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 장치는 어쨌든 만들겠다. 이런 게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사실 유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뭐 판단을 할 건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새누리당과 유가족 사이의 협상 혹은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될 건지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기자, 우리 그 청취자 한 분의 핵심을 찌르는, 조금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핵심을 찌르는 그 짤막한 한 문장 같이 공유하고 우리 전화 끊읍시다. 오늘 고마웠어요. 네네. 듣고 끊으세요. 네네. 솔직히 단원고 아이들이 많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외치며 버텼지, 다른,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이라거나 이렇게 복합다기한 많은 승객들이 희생됐다면 이미 흐지부지 돼서 벌써 잊혀져 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견해를 이쁜 해바라기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양 기자하고 통화 중에 적어주셨습니다. 핵심을 담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 또 오해받고 상처받을 분도 있으니까. 아무튼 예, 오늘 고마웠고요. 내일 또 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처음에 연결하는 시그널 없이 바로 들어와서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게시판 제가 보던 종에 전화 연결돼서 그랬고, 다음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이나 명절 앞두고 마치 다홍 치마 입은 아이들 화면에서 보여주듯이 때가 되면 꼭 나오는 단골성 뉴스인데, 요즘은 세월호 전국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계속 이걸 시도하고 있죠. 이런 기사, 오늘 다룰 기사는 신문, 방송 전부 다 중요한 기사로 썼는데 제가 그냥 고른 것은 SBS 뉴스입니다. 제목은 여당 서울 가락시장서 추석 물가 점검 민생 행보 지속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먼저 한 대목 들으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추석을 앞두고 물가 점검에 나섭니다. 이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 의장,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간사인 안효대 의원 등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농산품의 수급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근 음식점에서 현지 도소매 상인들과 조찬을 겸한 현지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듣고 안정적인 농수산물 수급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자 새누리당은 어제 김무성 대표가 경기 과천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세우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선 데 이어 오늘은 원내 지도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며 장외투쟁에 집중하는 야당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새누리당 한마디로 쇼하고 있습니다. 추석 앞두고 거기 가서 회의하고 아침에 상인들 불러다 밥 먹고 하면은 꼭 그래야 추석 물가가 점검이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추석 물가가 진정이 됩니까? 그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이미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거기 경매 가격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몇 시간 불과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30-40분 이내에 다 자료가 집계가 되고 데이터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물가 재정경제부의 옛날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물가 지수 이래가지고 50개 품목인가 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맡았던 그 과 정부 부처의 그 과에 다 이렇게 수집이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농수산물 물가는 경제 지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로우 머티리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가서 쇼하려는 거고. 두 번째 문제점, 언론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언론은 뭐가 문제냐? 받아쓰기죠. 이게 기사 가치가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문사의 편집국장 또는 방송사의 보도국장이라고 치십시다. 오늘 저녁 뉴스를 내보냈는데 어제 밤 9시 뉴스 이후로 오늘 저녁 9시까지 만 24시간 동안 벌어진 국내외 뉴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순서대로 꼽아서 의미가 있는 대로 꼽아서 뉴스 편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신문은 면 배치를 하고 일면에서도 어떤 걸 톱으로 가느냐 사이드로 가느냐 몇 단으로 가느냐 제목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누리당 아무개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이니 당연히 이런 사람들하고 가서 시장 한번 둘러보고 거기서 밥 한 그릇 먹고 왔다. 이게 무슨 기사가 됩니까? 그런데 이걸 다들 썼어요. 그냥 지면 메꿀 게 없어서 부족하니까 단신으로 한두 줄 쓴 게 아니고 1면에서 4면 사이의 앞면, 신문으로 치면 가동률이 비교적 높은 전면에 다 배치가 됐고 방송도 5꼭지 이전 첫 오프닝 멘트부터 1, 2, 3, 4, 5 그 5번째 꼭지 사이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추석물가 때 하는 것은 해마다 나오는 기사니까 그건 그냥 경제부 기자가 짤막하게 전하면 됩니다. 폭등을 한다거나 폭락을 하면 문제겠지요. 그다음에 여당이 거기 가는 것도 그닥 새로울 거 없어요. 우리나라 당이나 공무원들의 공통점은 아시죠? 전시 행정하는 거, 사진 찍는 거.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 이걸 하는 것도 저희가 뻔히 바라다 보이는 거니까 권력에 대한 감시, 부정과 불의에 대한 견제와 지적 이 두 가지가 언론의 존립 이유지 않습니까? 언론상 그래서 있는 거죠. 그럼 그 두 가지에 비춰보면 이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인 거죠. 지금 여당이 당신들이 할 일은 이게 아니고 광화문 동조 단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가서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사정사정해서 광화문에서 그러지 않도록 하고 그런 것을 해야 하지. 뭐죠 시장에 가서 이런 걸. 그 다음에 제목도 그렇습니다. 여당 가락시장서 추석물가 점검 땡땡땡 민생행보 지속. 그러니까 여당은 이 고난에 찬 시국에서도 민생 돌보느라고 영일이 없이 바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목을 뽑아준 방송사나 이런 뉴스거리도 안 되는 것을 크게 키운 신문 방송들. 저도 한때 그런 신문에 몸담았었지만 그때는 햇병아리 기자였다느니 계급이 낮아서 이런 거 항의해봤자 먹히지 않았다더니 그런 구차한 변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꿔 나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쇼였습니다. 다음 코너 가죠. (8월 28일) 새누리당 최고 중진연석회의. 이번 톡으로 고리 원전 2호기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큰 걱정을 안고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은 원전 본체는 전혀 이상이 없고 원전은 전혀 문제가 없이 안전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고리 원전 2호기 침수로 인한 정전 사태를 두고 별 문제 없다는 식. 그러나 이인재 최고위원은 근데 후쿠시마 사태의 경우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차단이 되니까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서 냉각 펌프가 가동이 됐는데요. 15m 해일이 덮치면서 냉각 펌프를 돌리던 발전기마저 침수가 돼가지고 냉각수 공급이 안 돼가지고 원자로가 녹아버리고 수소가 발생해서 폭발하고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입니다. 지금 이 고리 2호 원전 경우도 보니까 지금 이 냉각 펌프 지하에 있는 냉각 펌프에 그 지상에 그 폭우로 내린 비가 배수가 안 돼가지고 이것이 이 전기선 그 구멍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냉각 펌프 주변에 전기 기기들을 침수시켜서 냉각 펌프 가동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이 원자로 운전을 중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만일 수동으로 원자로 가동 중단이 안 됐으면 후쿠시마와 똑같은 사태 벌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폭우에 견디지 못하는 냉각 이 펌프 시스템, 이 상상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원전 전문가인 전진호 광운대학교 국제협력학부 교수. 지금 또 우리 여의도 땅에 11배, 12배 넘는 면적의 땅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고리 원전 2호기와 같은 장소에 있고 연식도 더 오래된 고리 원전 1호기. 2012년 2월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한 달 동안 은폐된 일이 있었는데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태는 작업자의 부주의와 비상발전기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고리원전 정전 사고의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원전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마음부터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태에 대해 주무장관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원전에 잠시라도 전기가 나가면 즉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어째서 한 달이나 숨겼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람이 초속 4m, 강풍이 불던 밤이었다. 고리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났을 경우를 가정한 드라마의 일부. 고리 발전소에서 방사능은 기장군을 20분 만에 90분이면 부산, 울산 전역을 덮는다 했다. 정말 그랬다. 그렇다면 이 사고로 이주 및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지역의 반경은 얼마일까? 후쿠시마와 같은 값이라면 고리 원전으로부터 40km 정도면 부산, 울산, 경남, 양산은 모두 폐허의 땅이 됩니다. 울산 인구 120만, 경남 양산 인구 30만, 앞서 부산 인구를 350만이라 했죠. 합해 500만이 살던 터를 버려야 합니다. 이인재 최고위원의 마무리 발언. 에너지의 30% 이상을 지금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사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별 문제 없다고 덮어버리게 급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김무성 대표, 터지면 끝장나는 사고, 사전 예방하자는 지당하신 말씀에 대해 도대체 왜 반박할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경제 공부하는 시간이죠. 길경식 이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따라 목소리가 중후합니다. 대기업 재벌들의 순환 출자. 순환 출자는 청취자분들 이제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순환 출자 고리가 10만 개에 육박한다. 네. 그런데 이것을 대기업들은 수백 개로 줄여서 축소 허위 보고했다. 네. 이거죠. 네. 그리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전혀 검증을 못했다. 안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사실상 안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예. 본인들 말로는 이제 이게 그 기업들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들은 이제 검증할 수밖에 없어서 서류 검증. 상황이다. 네. 어쨌거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몇 개의 것을 한번 쫙 묶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0만 개와 수백 개가 뭔지 왜 그런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7일에 이 순환 출자 현황을 이번 올해 기준으로 다시 새롭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난해 재벌들이 공정위에 보고한 순환 출자 현황하고 굉장히 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이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재벌들이 보고한 이 순환 출자 고리의 수가 총 287개로 보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실사를 해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순환 출자 고리가 97,658개로 나타났습니다. 어휴, 왜 이렇게 차이가 커요? 이게 이제
실제로 기업들에서 그렇게 본인들의 순환출자 고리를 이제 축소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게 가장 많은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던 게 롯데그룹으로 작년에 보고한 숫자는 142개가 순환출자 고리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95,333개를 가지고 있었고 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75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2,555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그룹 때문이네요. 롯데하고 삼성? 사실상 보고를 그렇게 한 게 좀 의도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많은 네. 책임은 일단 기업 재벌 쪽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제 축소 보고를 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삼성이나 롯데그룹에서는 지난해에는 이제 뭐 법이라든지 제도가 아직 정비되기 이전이었고 이 순환출자 현황에 대해서 뭐 그 전에 파악을 하고 있거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수작업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자기네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삼성그룹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인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본인들은 그냥 실무자의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분히 좀 의도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네. 재벌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 파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공정위가 1986년도에 출범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재벌들의 주식 소유 현황이라든지 상호 출자 현황을 계속해서 파악을 해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거의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어떤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무능하거나 아니면 어떤 서로 간의 합의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기업들이 리포트 해오는 거를 사후에라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만은 갖춰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공정위 그 얘기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는 사람들이 이제 다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됐었는데 올해에 이제 이거를 전산 프로그래머를 해버렸어요. 아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소유 현황만 집어넣으면 거기서 계산이 돼서 이게 순환출자 고리가 몇 개 있는지 나오게 돼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제 손을 쓸 수 없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 이게 보면 일단 작년에는 97,658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년 만에 이게 한 99%가 줄어서 48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공정위에서는 지난해에 잘못 보고된 것보다는 이렇게 올해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에 조금 이제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일단 공정위에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도 이제 올해서부터 발효가 됐고, 대기업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기존의 순환출자가 많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일단 그 보고서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특히 이제 요새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고 대부분의 재벌 그룹들이 비슷한 시기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권 승계, 2세, 3세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분을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있으면서 이에 대한 부가적인 효과로 이 순환철자가 정리된 것처럼 보여질 뿐이고 오히려 편법으로 순환철자를 하고 있어서 총수 일가들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배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고 좀 비판의 목소리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길에서 제가 하나 좀 여쭤봅시다. 네. 지금 롯데가 우선 순환출자라는 것은 계열사들의 A 계열사의 지분을 B가 갖고 있고 B는 또 C가 갖고 있고 C 이렇게 줄줄줄 돌아가지고 맞습니다. 소수의 지분율로 연쇄 도미노처럼 해서 총 경영권,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열사가 한 100개라고 칩시다. 계산하기 좋게. 예. 최대 100개 되는 데는 현재 없죠. 롯데든 삼성이든. 네. 그런데 롯데는 어떻게 해서 순환출자 고리라는 게 이 고리가 뭘 말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고리가 95,033개가 될 수 있죠?
이게 지금 보면 상장이 되어 있고 알려져 있는 계열사가 있고 예. 상장이 되지 않은 조그만 그 회사들이 그렇다고 해도 계열사가 100개는 안 넘을 건데 이를테면 무슨 그 전국에 수천 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 편의점 이것을 다 독립법인으로 계산을 한다면 모를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10만 개에 육박하는 순환출자 고리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순환출자 고리라는 건 예. 이게 이제 그 서로 이 순환출자를 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서로 지분을 주고받은 관계? 예.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 예. A, B, A, C, 예, B, 예. C 그러니까 기업 3개가 있어서 이 관계는 그거보다 이제 더 많이 더 많아 옛날 때문에. 수학 시간에 배운 저 순열 조합 그거네요. 3C 맞습니다. 2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0만 개가 됩니까? 그럼 이거를 CFO가 도저히 한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없겠네요. 이렇게 많은 순환출자 고리를. 그래도 사실상 본인들이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겠죠. 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예. 본인들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본인들이 얼마만큼의 그 더 부가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는 아마 다 계산을 하고 있을 거고 관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지금 이걸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계산에서 드러난 부분이 이 정도고 여기에 이제 뭐 해외 계열사라든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실질적인 부분들은 이거보다 더 커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아직도 숨겨져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네, 서로 주고받고 이게 파생을 이어가니까 순열조합에서 굳이 따지자면 조합에 해당하겠네요. 어쨌거나 뭐 수학적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 재벌들이 아무튼 대기업들이 하지 말란 짓 하고 있는 거고 공정위는 아직 그걸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어쨌거나 그거의 경고를 울리는 수준인 것이지 그 이상은. 자, 경상수지 흑자 계속되고 있는데 2년 반 이상 벌써 계속 흑자인데 이거 정말 좋은 시그널인지 그런 것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아마 저희 이강민은 오늘에서도 벌써 몇 번째 이 경상수지 흑자 이야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지난 7월에도 79억 1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는데 사실 지난 5월에는 90억 8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서 그거보다는 한 10억 달러 가량 감소한 모습이기는 한데 작년에 같은 기간, 그러니까 1월에서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폭을 살펴보면 거의 80억 달러 정도 더 증가한 것으로 보여져요. 작년보다는. 그래서 20% 정도 증가를 한 건데 사실 이 자체만 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흑자를 많이 낸다라는 건 일단 외화가 많이 들어오는 거고 돈을 많이 벌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기업들이 정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 자체 경쟁력으로 해서 이런 수입들을 가지고 온다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뒷 배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그 경상수지 흑자 내용을 먼저 조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수출하고 수입을 의미하는 상품 수지 같은 경우에는 68억 6천만 달러로 조금 더 지난달에 비해서는 늘어난 것으로 보여졌고 항상 저희는 이제 서비스 수지가 계속 적자를 보여왔었거든요. 특히 이제 많이 적자를 보이는 게 지식재산권 특허 같은 거 사용하는 것이 이제 외국 기술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로열티 물어주는 거. 그렇죠. 이게 계속 많이 적자였는데 이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좀 많이 줄어들고 해외 건설공사가 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5억 달러 이상 늘어나면서 이게 그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에 이제 1천만 달러 정도 적자로 굉장히 좀 그 적자 폭이 줄어들었고 본원소득 수지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배당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이 본원소득 수지가 14억 9천만 달러로 좀 많이 축소가 됐고 이전소득 수지는 이제 해외 송금을 하거나 하는 돈인데 이게 4.3억 달러 적자로 좀 큰 폭으로 적자를 보였고 작년하고 좀 이게 비교를 해보면 1월에서부터 7월까지 누적 수치를 봤을 때 30억 달러가 넘어서 지난해에는 한 17억 달러 정도가 됐었는데 2배 가까이 해외 송금량이 늘어난 게 조금
이상해 보일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유학생 송금 그런 거 여기로 잡히는 건가요? 예, 유학생 송금이 이쪽으로 잡히는데 사실 이 10억 달러 이상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다라는 건 그러게요. 그 정도 일반 개인들의 거래가 늘어나는 걸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유학 송금이 2배로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1년 사이에. 네. 조금 이상은 하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흑자가 계속되면 환율에 좀 영향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경상수지 그 흑자를 보이는 게 좋긴 하지만 환율이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이나 IMF로부터 지금 계속 좀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정부가 너무 외환 시장에 이제 직접적으로 그 개입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개입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받고 있는데 IMF는 그 적정 경상수지 흑자의 상한선을 GDP 대비 한 2% 정도로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6%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선보다 3배 이상 현재 많은 거고. 엄청난 거네요. 예,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거를 좀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기는커녕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워낙 약세를 유도하고 이 경상수지 흑자폭을 그러니까 불균형을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이나 IMF가 지금 직접적인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4월, 5월 이때서부터 환율이 확실히 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월 말에 좀 급락해서 1,010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이걸 이제 6월 달에 한국의 이제 금융당국이 100억 달러가 넘는 시장 개입을 하면서 한 15원 정도 끌어올려서 1,025원 선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외환시장의 개입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8월 현재는 1,013원까지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태로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이 되고 여기에 이제 예전처럼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6개월 내에 이제 세 자리 숫자 환율 한 980원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자릿수 환율을 대비해야 되겠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그동안 이강윤의 오늘이 시작한 지 5달 되어 가는데요. 경제과외 선생님이었죠. 잘생긴 쪽집게 교사 길경식 이사와의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9월 1일 개편부터는 제 방송 시간이 90분에서 60분으로 줄어들면서 경제점검 코너를 없애기로 제작팀에서 중지를 모았답니다. 아쉬움과 함께 그동안 길경식 이사께 고마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길 이사님도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인사하시죠. 이게 저도 방송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좀 재미있고 쉽게 말씀을 드렸었으면 더 좋은데 너무 좀 어려운 얘기들만 해드린 것 같아서 오히려 경제에 대해서 더 좀 이렇게 그 거부감을 느끼게 해드린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더 이렇게 좀 재미있고 쉽게 경제를 전해드릴 수 있는 좀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희가 감사했고요. 자주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바로 행간 겸 클로징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다수의 헌신적 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제가 드리려는 오늘 이 마무리 말씀은 듣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남부지방, 부산, 창원 이쪽 말이죠. 폭우를 전하는 연합뉴스 사진 중에 한 시민이 고무대야에 생후 4개월 된 이웃집 아기를 태우고 자기 턱 밑까지 오는 물을 헤쳐면서 나오는 그런 힘들게 나오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행간 겸 클로징을 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일은 이렇듯 대개 시민이 해왔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얼차려 봤던 사병들이 달려나와서 삽으로 눈을 치우고 비가 많이 오면 시민들은 고무 광주리 등을 타고 알아서 대피합니다. 물론 그 전에 모래주머니를 쌓는 것도 다 시민들 각자 몫입니다. 경찰이나 해경 그리고 재해 담당 공무원들은
재난 현장에 전화 걸어서 닥달해가며 상황 파악 후 보고서를 쓰거나 출동해서도 일단 관망하면서 그림거리를 찾는 등 상부 보고가 우선입니다. 필요하면 폐쇄회로 TV 등 추후 불편해질 수 있는 기기는 거꾸로 돌려놓거나 아예 떼버리기도 합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높은 사람이 위에서 내려와서 평소에 대비를 왜 철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꾸지람하고 사진 한 방 찍은 뒤 헬기 타고 올라가 버립니다. 굽신거리던 부하들은 그가 떠난 뒤에 시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이 수습되고 나면 착하게 살기 여보의 연합, 지역선도위원 등등이 모여서 술잔 기울이면서 수고했다고들 자화자찬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또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닥치면 또는 어쩌다 큰 배가 침몰하면 앞에 말씀드린 이상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러지 말자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만들자는 겁니다. 특별법은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전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 요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